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6번째 문자 표현 코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실 코드는 이제 BCD 코드인데요. 이 B는 바이너리, 이진수라는 뜻이 있는 거고, C는 코디드, 그러니까 이진수를 코디드, 부호화, 바꾼다 이런 뜻이고, D는요 데시말이에요. 데시말은 십진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을 이진화 십진 코드 이렇게도 불러요. 영어로 BCD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진화 십진 코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BCD 코드. 우리 영어 알파벳 ABCD에서 A 뺀 거예요. BCD. 그럼 어렵지 않죠. BCD인데 얘는요. 존 비트라는 구역을 2비트로 주고 그 다음에 디지트 수를 나타내는 부분을 4비트를 할당을 시켰어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암기하셔야 되겠죠. BCD 코드라는 거는 존 2비트, 디지트 4비트. 그래서 2비트, 4비트 더하면 6비트죠. 얘는 BCD는 6비트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BCD 코드는 6비트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6비트니까 우리가 2의 6승 6제곱을 하면은 64가지 6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2의 6, 또 여기 쉬워. 2의 6, 64. BCD 코드는 6비트다.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최대 개수는 64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64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64가지. 그런데 이 BCD 코드는 치명타가 있어요. 뭐냐면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BCD 코드의 단점이죠. 아무튼 BCD 코드는 대소문자, 똥오줌을 못 가려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넣어두세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BCD 코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키 코드인데요.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이 A가 아메리칸이에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뭘 하기 위한 포. F는 생각되어 있는 거고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그거 약자인데 아스키 그러면 왠지 그 일본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표준 코드구나. 아니에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아스키라고 읽어요. 그런데 얘는 존 3개, 디짓 4개. 그러면요. 아스키 코드는 몇 비트예요? 7비트. 아까 BCD처럼 2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7비트고 마찬가지로 2의 7승은 128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장 가서 계산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128 외우셔야 돼요. 128가지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우리 퍼스널 컴퓨터, PC라든가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이 돼요. 특히 아스키 코드는 통신용으로 사용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외우셔야 되고 7비트로 구성이 된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암기 속서 외우는 방법 해드릴게요. 우리 아스키를 조금 욕 같지만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이렇게 또 좀 해드릴게요.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예전엔 제가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도 못해 이랬는데 통신이 이용이 되니까 통신도 잘해로 하겠습니다. 아스키 77 맞게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아스키 7비트 통신용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대소문자와 구별이 가능합니다. 얘는 아무튼 대소문자와 구별 못하는 건 BCD 얘밖에 없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를 확장을 해요. 확장해봐야 한 비트 확장합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하나 확장을 하면 8비트가 되는 거고요. 2의 8승은 25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256가지의 표현을 할 수 있다. 문자를. 이것도 그냥 같이 알고 가시고요. 자,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BCD 2의 6승 64, 아스키 2의 7승 128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아스키 77 맞은데 7비트, 통신은 잘해, 통신이 이용이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ABCD 같은 경우는 이 extended 확장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를요? BCD 코드를 확장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ABCD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EBCDIC예요. DIC는 인터체인지 코드니 약자인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BCD 코드를 확장했다. 그래서 확장 이지나 10진 코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존 4개, 디짓 4개입니다. 8비트예요. 그래서 2의 8승 256개 표현이 가능하다. 방금 전에 아스키 코드를 확장했을 때 8비트 256 같은 거죠. 그렇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하나 확장했다 그래서 8비트가 됐다. 그래서 ABCD 코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별개입니다. 그 다음 얘는 확장된 BCD 코드로 익스텐디드. 어디서 이용이 되느냐? 대형 컴퓨터에서,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 같은 대형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범용 코드로 사용이 돼요.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BCD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ABCD 8비트 됐죠? 이것도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시면요, 좀 억지스럽지만 BCD는 이제 6비트 외우셨을 거예요. 6, 7, 8. 그래서 스펠링도 세 글자 갈수록 많아져요. 6, 7, 8 이렇게 외우시고, 또 아스키의 요 A자가요, 7자가 약간 앞으로 좀 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억지스럽죠. 썰렁하지만 7. 그 다음에 ABCD의 2는 영어 8비트, 8이 영어로 뭐예요? 8. 2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면 그렇게라도 좀 생각하세요.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ABCD 8비트, 64, 128, 256. 그리고 BCD의 특징, 대소문자 구별 못한다, 똥오줌 못 가린다, 아스키, 통신, 아스키, 77 맞아도 통신은 잘해, ABCD 8비트, 대형 컴퓨터, 범용 코드. 그 다음에 이제 해밍 코드라는 게 있는데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가겠습니다. 해밍 코드인데 얘는요, 딱 하나만 외워두세요. 딱 한 가지. 교정이 가능해요. 교정이 가능하다. 얘는 땡큐 해밍,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고쳐줍니다. 볼까요? 에러 검출과 에러를 찾아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외우세요 그랬죠? 교정이 가능한 코드다. 땡큐 해밍 코드. 교정이 가능하다. 최대 2비트까지 에러를 검출해요. 2비트까지 에러를 검출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한 개의 비트를 갖다가 교정할 수 있어요. 해밍 코드, 해밍 교정까지 가능하다. 해교, 이렇게 알아두세요. 해밍 코드 교정까지 해교.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연예인 생각나시죠?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해교. 해밍 코드는 해교 교정이 가능하다. 땡큐 해밍. 다 외우셨죠? 이제 문자 표현 코드 BCD부터 가겠습니다.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ABCD 8비트 됐죠? 보여드리고 할까요? 자, 그리고요, BCD 64, 아스키 128, ABCD 256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유니코드는요, UNI 유니코드라는 개념인데 얘는요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유니 몇 글자예요? 두 글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물어봤는지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얘는 2바이트 코드입니다. 유니 몇 글자? 두 글자. 2바이트 코드예요. 그런데 최근에 2바이트 코드를요 어렵게 내면 우리가 1바이트가 8비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바이트는요 28에 16비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바이트는요 8비트예요. 그러니까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바이트는 몇 비트가 되는 거예요? 8 더하기 8, 그죠? 28에 16비트가 되는데 최근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9년도 8월달 시험 문제에 유니코드를 16비트로 구성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28에 16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바이트도 외우시고요. 16비트도 같이 알아두세요. 물론 1바이트가 8비트니까 28에 16비트 이렇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예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세계 통합
표준 코드 이렇게도 불러요. 세계적으로 통합했다. 그런 표준 코드다. 국제 표준 코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뭐 조합, 완성, 옛글자 모두 표현이 가능하고요. 몇 개까지? 한글은 11,172개. 11172 이렇게 알아두세요. 11172 여기도 쉬워요. 11,172자까지 한글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16비트이므로 2에 16 계산을 하면요. 65536 65536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요. 65536을 5로 뻥을 칩니다. 자, 65536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요. 6536 16비트니까 6으로 끝나요.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요. 2의 16승 이렇게 알아두세요. 유니코드는 유니 몇 글자? 두 글자 2바이트. 비트로 따지면 28에 16 16비트. 65536 됐죠.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한다. 세계 표준 국제 표준 코드 이렇게 부르는 거고 됐죠. BCD, ASCII, ABCD, 유니코드, 해밍코드. 오늘 요 자출 6번째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게 저절로 외워져야 돼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외워집니다. 자, 다 외우셨나요? 문제 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ABCD 코드는 4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짓 비트로 구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합치면은 8비트 아니겠습니까? 2의 8승은요 256 맞죠?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딩동댕 맞았어요. 1번 보기는 맞습니다. 두 번째, 표준 BCD 코드는 2개의 존, 4개의 디짓 맞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를 포함해서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맞는 듯 하지만 제가 아까 BCD 코드는 뭘 못 가린다? 똥오줌 못 가린다. 대소문자 못 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문,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해요? 구분도 못 하는데요.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니까. 네, 시험장에선 다음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봐야죠. 해밍 하면 생각나는 거 해교, 교정, 해밍 코드 교정. 잘못된 정보를 체크하고 검색, 그렇죠? 찾아내고 오류를 검출하여 다시 교정할 수 있는 코드이다. 아까 해밍 코드는 교정. 이거 외우세요. 그랬었죠. 이제 유니코드 나왔네요. 유니코드 몇 글자? 두 글자, 2바이트, 비트로 따지면 16비트, 65536 조심하시고 전 세계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맞죠? 국제 표준 코드이다. 맞습니다. 11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12번으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BCD 코드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맞죠? 영문 소문자는 표현 불가능하다. 이제야 제대로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2번 유니코드 세계 각국의 언어를 4바이트 체계로 통일한 국제표준 코드이다. 유니코드는 유니 몇 글자? 두 글자. 그래서 2바이트죠. 4바이트가 아니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스키 코드. 우리 아스키 코드 하면 생각나는 거요.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아셔야 됩니다. 2의 7승이니까 몇 개 나와요? 128개. 이미 알고 있는 거고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주로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통신이나 PC에서 많이 이용이 된다. 맞죠? 네 번째, ABCD 이가 뭘 뜻한다고요? Extended 확장한 BCD 코드예요. BCD 코드를 확장한 코드 체계로 맞네요. 256까지. 왜요? 8비트니까. 2의 8승은 256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 문자 표현 코드 지금 문제 11번, 12번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왜냐면 어느 한 가지만 물어보기에는 그렇죠. 다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가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자출 006 문자 표현 코드는 좀 어려워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자주 들으시다 보면 애워지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제어 장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컨트롤해주는, 제어해주는 장치인데요. 여기서는 조심하실 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제어 장치별의 기능, 그 다음에 제어 장치 이 패밀리가 아닌 것은,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잠시 후에 이제 연산 장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니까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는 의미 그대로 프로그램을 카운트한다. 그러면 자칫 우리가 속기 쉬운 게, 프로그램을 카운트한다, 프로그램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해요. 당연히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터의 약자인데, 카운터라는 거는 뭘 세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수기 요렇게도 불러요. 이따 문제에서 나오는데, 얘는요 엄청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음에 수행할, 지금이 아니고 다음, next 다음에 수행할, execution 그러면 실행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음에 수행할 뭐요?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명령어의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next, 다음에 수행할, 요것 좀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 수행할, 지금이 아니에요. next. 제가 계속 next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주소, 이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PC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 해독기인데요. 인스트럭션이 명령이란 뜻이 있어요. 인스트럭션. 자, 요건 안 해오셔도 되는데, 그 대신 인스트럭션 이렇게 생긴 걸 봤을 때 얘가 명령이라는 뜻이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스펠링을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스트럭션, IN 어치고 시작해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건 외우셔야 돼요. 디코더인데 뜻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CODE, 코드가 부호란 뜻이 있습니다. 부호, 암호. 근데 ER이 붙으면 뭐뭐 해주는 기계, 뭐뭐 해주는 사람, 뭐뭐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코더는 부호란 뜻이 있으니까 부호로 만들어주는 부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 앞에 DE가 들어가면, 디코더, DE가 들어가면 분리하다, 떼어내다, 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더가 부호 아니겠습니까? 암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D 풀어버리는 거예요. 부호를, 암호를 풀어버리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해독한다 그러죠. 그래서 해독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요. 디코더, 이게 바로 해독기란 뜻이에요. 왜요? 코드, 부호를 D, 분리하다, 떼어내다, 풀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해독기. 얘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명령을 해독해 주는 장치예요. 수행해야 할 명령어를 해석해서, 해석 자체가 해독이죠. 부호기로 전달하는 회로다. 수행해야 될 명령어를 해석한다, 해독한다. 이러면 명령 해독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번지 해독기예요. 설명 안 드려도 번지를 해독해 주는 거죠. 명령 레지스터로부터 잠시 후에 배워요. 명령 레지스터, IR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듣기만 하시고, 명령 레지스터로부터 온 번지를 해석해요. 번지를 해석, 번지 해독기, 주소 해독기. 명령어를 해석, 명령 해독기. 근데 해독기라는 표현 대신에 디코더를 쓴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요. 보세요. 코드, 부호기인데요.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면 만들다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호처럼 만든다. 그래서 부호기. 보세요. 명령 해독기에서 전송된 명령어를 제어에 필요한 신호로 변환하는 회로, 제어에 필요한 신호, 그게 바로 부호예요. 그래서 인코더라고 읽습니다. 부호기예요. 좀 위로 올리고, 이번에는 명령 레지스터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IR이라고 표현합니다. IR, 인스트럭션. 아까 스펠링은 몰라도 이걸 딱 본 순간 명령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랬었잖아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절대 명령 레지스터 이렇게 한글로 안 써요.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약자다.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IR, IR. 이해하셨죠? 외우셨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는요, PC. 현재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IR.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MAR. MAR은요, 메모리는 메모리, 기억하다라는 뜻이고, 기억장치 이런 뜻이고, A는요, 어드레스, 주소. R은 당연히 레지스터. MAR의 A,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자,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MAR 기억하시고요. MAR. 그다음 이번에는 MBR. 당연히 M은 메모리고요. R은 레지스터입니다. 그럼 B는요. 여기서는 B는 버퍼예요. 버퍼라는 의미는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중간 공간의 개념이에요. 완충 역할을 하는. 근데 여기서는 내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MBR. 됐네요. 이러면 자, PC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MAR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명령 자체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IR 부호기 인코더, 번지 해독기 어드레스 디코더, 명령은 인스트럭션 디코더. 얘네들이 제어 장치의 가족들이에요. 다음 중 제어 장치 레지스터가 아닌 것은 그러면 얘네들 빼고 나머지 하나가 정답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하실 거.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다음 순서에 실행할 next, 다음 나오면 next, 아무튼 다음 순서에 필요한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는 무엇인가? 지금 답이 퉁 튕겨 나왔어야지만 정상이에요. 뭐예요? PC.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죠. PC 프로그램 카운터. MAR은 뭘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어드레스,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IR은요,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MBR,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외워두셔도 돼요. 됐네요. 자, 단간 13번의 정답은 프로그램 카운터.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예요. 제가 조심하십시오라는 게 제어 장치의 가족들이 아닌 것을 묻는 겁니다. 1번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뭐야? 프로그램 계수기 PC가 있다. 맞잖아요. 그죠? 맞고. 두 번째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뭐예요? IR 튀어나와야 돼요. 명령 레지스터가 있다. IR. 얘는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제어 장치가 아닌 거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세 번째, 명령 레지스터 IR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이 영어로 뭐다? 디코드 하는 거니까 디코더가 되는 거죠. 하는 명령 해독기가 있다. 디코더 맞네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해독된 데이터의 음수 부호를 검사하는 부호기가 있다. 부호기는 음수 부호 검사 뭐 이런 거 안 하죠. 엉뚱한 해설이고. 부호기는 뭐예요? 우리 코드 부호
이 N 들어가면 만들다. 그러니까 부호기. 이렇게 해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제어장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부호기는 제어장치 같은 패밀리 가족은 맞아요. 하지만 설명이 틀렸다라는 거. 제어장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암기하시면 절대 안 잊으실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연산장치예요. 연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산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연산. 그러니까 제어장치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또 제어는 컨트롤의 개념이고 연산은 arithmetic and logic. 산술, 논리 연산을 뜻하는 겁니다. 구성장치, 가산기라는 게 있는데요. 가산이 무슨 뜻이에요? 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add, add가 더하다, er, 더해주는 장치, 가산기. 컴퓨터에는 더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가산기입니다.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다라는 거.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산기. 그 다음에 보수기. 보수기라는 거는 컴플리멘터라고 하는데 1의 보수, 2의 보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겠지만 시간상 보수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는 가산기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 빼주는 기계, 감산기, 감산, 뺄셈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컴퓨터에서는요. 보수를 취한 다음에 가산을 해주면 뺄셈의 결과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산기가 없습니다. 보세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게 보수기고 그 다음에 가산기를 이용해서 더해주면 뺄셈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가산기는 있어도 감산기는 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보수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컴플리멘터. 이번엔 누산기. 누산이라는 거. 이 accumulate 그러면은 축적하다, 모으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누산기를 절대 한글로 누산기 내면 좋죠. 그런데 영어로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라고 내요? A씨. 욕하는 거 아니에요. A씨 또는 ACC 이렇게 냅니다. ACC, AC 누산기 외우셔야 돼요. accumulator. 스펠링은 다 모르셔도 AC 누산기, ACC 누산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갈까요?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중간 연산 결과, 누산 개념이에요. 근데 이번엔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인데 무슨 데이터? 연산 데이터. 연산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고. 프로그램 상태 워드 같은 경우는 상태가 영어로 스테터스거든요. 스테터스. 그래서 보세요. 프로그램 스테터스 워드. 그래서 우리가 PSW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P, 스테터스의 S, 워드의 W. PSW. 프로그램의 상태 워드. 보세요.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CPU가 뭐예요?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PSW예요. 여기 써 있죠? 상태 레지스터, 스테터스 레지스터, PSW 됐네요. 얘네들은 연산 장치 패밀리들이에요. 아까 배운 제어 장치 패밀리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15번.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연산 장치가 수행하는 연산에는 산술, 논리, 관계, 이동 연산 등이 있다. 아까 arithmetic and logic. 뒤에다 U자 하나 붙이면 유닛. ALU 산술 연산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술, 논리, 관계, 이동 연산 다 맞습니다. 이건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우리 내용에는 없었지만
두 번째, 연산장치에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보수기 배웠잖아요. 커플리멘터 보수기와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상기가 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수로 변환시키는 보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더해준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결과? 뺄셈의 결과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보기는요 굉장히 좋은 보기예요. 여러분들 보기를 가지고 또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누산기는 accumulator AC, ACC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이다. 맞잖아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정답은 4번이에요. 볼까요? 연산장치에는 다음번 연산에 필요한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포함한다. 자, 이 프로그램 카운터 PC인데 중요한 건 얘는 족보가 어디예요? 제어장치. 연산장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연산장치에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포함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우리가 좀 이동을 좀 해야 돼요. 가서 쭉 올라가야 됩니다. 16번 나와라. 띵띵 나왔네요. 자, 16번 가운데로 좀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CPU 이제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 우리 컴퓨터 PC에서 제일 비싼 부품 CPU가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중에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로 오른 것은 오랜만에 오른 것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문제를 딱 읽는 걸 마치는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야 돼요. 실은요. 뭐예요? 에이씨. 맞아요. A씨예요.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일시적으로 결과를 일시적으로 무슨 결과?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AC. 정답은 누산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C로 나타낼 수도 있고 ACC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거는 출제자 마음 누산기. 자,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MAR은 연산 제어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요? 어드레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제어예요, 연산이에요. 제어 장치. 뭘 기억해요?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PC 프로그램 카운터 연산이에요, 제어예요? 제어.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next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PC MAR, AC, IR, PC. 또 MBR은요, B는요, 버퍼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어렵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면 애워지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기억 장치,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하죠.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M이라는 게 있는데 롬이라고 읽어요. 롬. 뭐의 약자냐면 R은 리드고 O는 only, 오로지, 주로 뭐 이런 뜻이죠. 메모리, 기억하다, 기억장치 이런 뜻인데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다라는 거죠. ROM.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쉬워요. 리드 오니 메모리. 약자는 이거 좀 외워주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 영어 약자는 외우지 마세요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얘는 외우셔야 돼요. R은 리드, only 메모리.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 자, 오직 읽기만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롬. 한번 기록한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직 읽기 읽기 R로 만을 허용한다,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O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휘발성 기억장치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비휘발이라는 거는 안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휘발이라는 게 휘발유 날아가잖아요, 공기로. 그래서 얘는 비휘발성은 안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언제요?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그 안에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롬, 얘는 수정이 필요 없는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바이오스라고 하거든요. Basic Input Output System, BIOS라고 하는데, 바이오스,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이나 폰트, 글꼴 등의 얘를 뭐라 그러냐, 펌웨어라 그러는데, 그런 펌웨어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롬하고 펌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에요. 펌웨어 그러면 롬 그러면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이나 글꼴, 바이오스, 폰트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컴퓨터를 부팅을 시켜요. 또는 우리 스마트폰을 켜요. 온 시킵니다. 그랬을 때 화면에 뭐가 쫙쫙 올라가면서 켜지잖아요. 부팅되잖아요. 그러면 그 막 올라가고 뭔가를 참고해서 켜지는 거,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롬이라고요. 그래서 PC에도 있고요, 스마트폰에도 롬이 있습니다. 오로지 온리 읽기만 하는 메모리. 그런데 이 롬이라는 주격 장치가 전원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데이터가 날아간다면, 휘발이라면 우리는 컴퓨터를 한번 끄거나 스마트폰 한번 끄고 다시 켰을 때 안 켜지겠다라는 거죠. 얘는 안 날아가요. 비휘발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롬, 리드 오니 메모리, 요거는 좀 애우세요. 요번에는 이제 램도 조금 애워주셔야 돼요. 랜덤이라는 거는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이런 뜻이 있어요. 액세스는 접근이고, 메모리, 무작위로 접근하는 메모리, 얘는 이 안에 뭔가를 쓸 수도 있고 또 읽을 수도 있고, 읽기 플러스 쓰기 메모리예요. 아까 얘는 오직 읽는 것만 하지만 여기서의 R은 랜덤이에요. 조심하시고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이라고 있습니다. 램, 얘는 거두절미하고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안의 내용이 날아갑니다. 휘발성, 소멸성. 그럼 이 안에 뭐가 저장이 되느냐? 실행 중인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윈도우 10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이라는 표현, 어플리케이션, 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뭐라 그래요? 앱이라 그러죠. app, 앱.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앱, 데이터를 저장해요. 실행 중인. 그래서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 주기억 장치입니다. 얘는 전원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소멸성 메모리예요. 우리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스마트폰이 느려졌을 때 한번 껐다 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휘발성.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싹 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램 이해하셨나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살 때 램이 몇 기가냐 그거 보시잖아요. 그 기가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 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책상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책, 많은 도구를 놓고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이 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S램이 있고요. S램. 그리고 D램이 있습니다.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S램은, S는 스태틱 그러면 정적인 이런 뜻이고, D램의 D는 다이나믹, 그러면 동적의, 동적이라는 건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S램부터 가겠습니다. S램은요, 제가 아까 스태틱이 정적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램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S램. 얘는 일단 D램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싼다는 얘기는 용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 대신 기억하실 건 예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빨라서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됩니다. 캐시 메모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요. 캐시 이 CACHE 이거 까치로 읽으면 안 돼요. 캐시입니다. 캐시가 무슨 뜻이 있냐면 은닉 장소, 뭔가 몰래 숨겨놓은 은닉 장소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 주격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있는 메모리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서 배우니까 여기서는 SRAM은 캐시 메모리에 이용이 된다. SRAM 캐시, S 캐시 이렇게 알아두세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SRAM S 이 S가요, 여러분들 스피드 S자 써보세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거 S 물론 이렇게 쓰면 좀 느리지만 SRAM 스피드 빠르게 제가 계속 왜 써드리는지 아시겠죠? SRAM은 빠르다. 캐시 메모리. 이번엔 D램은 딴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재충전. 언제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얘는 전하가 방전돼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요. 왜요? 워낙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우리 활동량 많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 학생들 아주 에너지가 넘쳐요. 그 대신 또 많이 먹어요. 왜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램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언가 자꾸 먹어줘야 돼요. 그죠? 재충전해줘야 됩니다.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요. D램은 재충전. 이거 하나만 외워두세요. 잘 나옵니다. 나머지 거 볼까요? 구조 단순, 가격이 저렴, 집접도가 높아서 PC의 메모리를 이용이 된다. 그리고 D램은 뭐가 필요하다? 재충전,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D 생각하시면 돼요. D. S는 스피드, 빠르다. 됐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7번 다음 중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옳은 것은 첫 번째,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다. 펌웨어를 저장하는 건 뭐다? ROM 됐고요. 두 번째,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D램은 주기억 장치로 사용이 된다. 맞네요. 우리 D램, D 이렇게 배가 나와서 뭐가 필요하다? 재충전,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2번이 정답 맞네요. 3번 왜 틀렸나 볼까요?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읽기만 가능하다. 이거는 뭐예요? 롬. 네 번째,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BIOS, Basic Input Output System, 자가 진단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어서 부팅 시 실행된다. 얘는 뭐예요? 롬.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다 롬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18번 다음 중 컴퓨터의 내부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내부 기억 장치가 바로 메인 메모리를 뜻하는 거예요. 내부 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같은 개념입니다. 첫 번째, 램은 일시적으로 전원의 공급이 없더라도 내용은 계속 기억된다. 램이라는 거는 뭐예요? 휘발성,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되는 게 아니죠. 내용이 날아간다, 휘발성. 2번, S램이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느리다. 아까 D 보세요. D 아무래도 D 쓰는 게 더 느리고 S는 금방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S램이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 뭐하다? 빠르다.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주격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해서 가상 메모리가 사용된다. 이 가상 메모리도 이제 잠시 후에 배울 텐데요. 버추얼 메모리거든요. 얘는 처리 속도의 개선이 아니에요.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 다시 한번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 디스크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가상으로 뻥을 치는 메모리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들어 두기만 하시고요. 네 번째 롬에는 바이오스 나왔네요. 베이직 BASIC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글꼴 폰트, 포스트. 이 포스트라는 건 파워 온, 파워가 켜졌을 때 셀프 테스트예요. 그거의 약자입니다.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시스템 등이 저장되어 있다. 롬 맞아요. 롬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네요. 자, 1번 왜 틀렸어요? 램은 전에는 공급이 없더라도 내용이 날아간다. S램이 D램보다 더 빠르다. 가상 메모리는 접근 속도 개선이 목적이 아니다. 4번 롬, 바이오스, 기본 글꼴, 포스트, 그 다음에 펌웨어. 롬하고 다 연관이 있다. 롬은 문제요. 문제 내겠습니다. OX 문제. 롬은 휘발이다, 비휘발이다. 그렇죠. 비휘발이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타 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 먼저 가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이전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매우 중요하죠. 캐시. 이 CACHE 캐시가요, 은닉 장소란 뜻이 있어요. 무언가를 몰래 숨겨놓는 은닉 장소. 캐시인데 캐시 메모리. 번역하지 않고 그냥 캐시 메모리라고 불러요. 얘는요, 일단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캐러 가자, 주중에 캐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주중, 주는 뭘 것 같아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CPU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CPU. 주중에 캐러 가자. 결론적으로 주기억 장치하고 CPU 사이에 있습니다. 위치 조심하시고. 그리고 CPU는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당연히 CPU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여기 있죠. 속도가 빠른 CPU. 그리고 CP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도 빠른데 상대적으로 CPU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작다는 얘기죠.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의 은닉 장소는 주중에 캐러 가자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잖아요.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다. 고속의 버퍼 메모리. 버퍼라는 거는 잠시 후에도 나오지만 중간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버퍼예요. 우리 MBR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이미 배웠잖아요. 이 버퍼입니다. 근데 이 캐시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또는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면 날아가요. 그리고 우리 램 배울 때 S램이 있고 D램이 있었어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캐시 메모리는 S램, D램 중에 어떤 걸 사용한다? 하나, 둘, 셋. S램. 빙고.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캐시 메모리는 S램이 사용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고 잊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주기억 장치보다는 소용량으로 구성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찾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기서. 캐시 메모리에는 또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은 공장은 부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 같은 경우를 수입을 할 때 배로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이 유리하겠죠. 항구가 있으니까. 근데 본사가 있는 서울에 물건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주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다가 창고를 하나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시 메모리 개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하라.
자주 갖다 쓰는 데이터, 프로그램 중간에 위치시킴으로 해서 캐시 메모리에 넣음으로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빨리빨리 갖고 오니까. 여기 있네요.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서 메모리 접근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컴퓨터에서는 아무튼 부품이 용량이 커지고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은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 접근 시간, 그래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 접근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SRAM 기억하셔야 되고, 주중 위치, 휘발성,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 고속, SRAM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버퍼 메모리인데요. 버퍼라는 거는 완충 작용을 한다. 중간 공간 개념이죠. 이 버퍼가요, 우리 키보드에도 버퍼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타이핑 빠르신 분들 타이핑 딱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을 때 모니터상에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시 머무르다가 툭 나타나죠. 그게 바로 키보드의 버퍼 메모리에 저장돼 있다가 모니터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 버퍼 메모리예요. 볼까요? 읽거나 기록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메모리다. 그래서 얘는 두 개 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완충 역할이라는 거는 뭔가 가운데 껴서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그 속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개념의 임시 저장 장소 개념이다. 그게 바로 버퍼 메모리예요. 그 다음에 연관 메모리. 연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관. 영어로는 이제 associative라고 하는데 연결돼서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연관, 연결돼서 관계가 있는 메모리, 연관 메모리인데 얘는요 별거 없어요. 딱 하나만 알아두세요.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내용, 컨텐츠. 우리 요즘 인터넷에서 컨텐츠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내용, 컨텐츠를 이용해서 기억 장치에 접근합니다. 주소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 장치에 접근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온다, 읽어온다. 그게 연관 메모리예요. 내용, 연관, 내용.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방식. 매핑이라는 거는 우리 수학 함수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매핑이에요. MAPPING, 매핑. 연관 메모리,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아오는 방식 중에서 매핑이라는 방식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연관 메모리. 그 다음에 다른 말로 CAM이라 그래요. CAM. 얘는 컨텐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 컨텐츠의 C, 어드레서블은 주소인데 여기서 뒤에 ABLE가 붙음으로 해서 뭐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소처럼 사용되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메모리 CAM, CAM이라고도 불러요. 뭐를요? 연관 메모리를. 연관 메모리 CAM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여기 또 나오죠. 저장된 내용에 의해서, 컨텐츠에 의해서 CAM,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내용에 의해서 접근한다. 그리고 직렬이 아니고 병렬 탐색도 가능하다. 이런 거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연관 메모리, 내용, 자,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그러면 내용 기억하시고 CAM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 메모리 가겠습니다. 가상 메모리인데, 가상이라는 거는 버철, 우리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용어 중에서 VR이라는 게 있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 그 버철이에요. 이 가상 메모리, 결국 가상이라는 거는 없는 걸 뻥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뻥 메모리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그러니까 우리 보조기억 장치라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램하고 배웠잖아요. 우리 하드디스크 HDD라고 부르는 거, HDD 하드디스크. 요즘 뭐 SSD도 써요. SSD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그때 나오면 공부하기로 하고,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HDD는 주기억 장치가 아니에요.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HDD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뻥을 쳐서 가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이 가상 메모리예요. 왜요? 절대 처리 속도 아닙니다. 얘는 용량의 확대가 목적이에요. 기억 장소를 주기억 장치의 용량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조 기억 장치까지 확대해서 사용한다.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드가 뭐예요? 갖고 오는 거죠. LOAD, 적재한다, 실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갖고 와가지고 실행할 경우에 유용하다.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가져올 때, 지금 좁으니까 하드디스크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뻥을 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주기억 장치 용량이 많이 커졌죠. 뭐 일반적으로 8기가, 16기가, 뭐 32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굳이 가상 메모리까지 우리가 동원해야 될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실 때 큰 프로그램이 로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알고는 가셔야 돼요. 가상 메모리 여기 나왔네요. 기억 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 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처리 속도 향상이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가상 기억 장치로는 이미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를 많이 사용한다. HDD.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가상 메모리를 설정하게 되면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죠. SSD의 수명을 단축한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의미는 아니니까, 사용하는 개념 부분적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도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하드디스크 HDD를 주기억 장치의 일부인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뻥을 치는 거, 가상으로 쓰는 거. 이걸 한번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같은 연관이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윈도우 키 누르고요, 퍼즈 키, 브레이크 키를 눌렀어요. 우리 단축키 배울 때, 바로가기 키 배울 때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 누르면 뭐예요? 시스템 정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죠.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어요.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르게 되면 가운데로 좀 이동시키고,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 여기 보세요. 성능, 시각 효과, 프로세스 일정, 메모리 사용 및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상 메모리. 그죠? 가상 메모리 여기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 속성, 윈도우 키 누르고 무슨 키? 퍼즈, 브레이크, 그다음에 시스템 속성 고급 탭이에요. 자, 그럼 설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설정을 누르고 시각 효과 고급 데이터 실행 방식이 있는데 바로 고급이에요. 고급에 오게 되면 바로 가상 메모리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나와요. 윈도우즈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입니다.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징 파일 일정 크기의 크기, 그걸 페이징이라 그래요.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처럼. 그러면 여기서 변경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사용자가 가상 메모리의 처음 크기,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램의 크기에 맞춰서. 그리고 나는 뭐 그냥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로 가겠다. 그러면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지정하겠다, 사용자가, 유저가, 사용자 지정 크기를 누르면 되는 거고, 또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하겠다, 그럼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어디 가서 설정하는지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 김에 요 시각 효과도 좀 볼까요? 이 시각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요즘은 뭐 컴퓨터 속도들이 다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굳이 뭐 램도 8기가, 16기가, 32기가 빠르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컴퓨터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피크 사용이라든가 뭐 시각 효과 사용 뭐 이런 부분들 메뉴의 시각 효과 사용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제해서 다소 윈도우를 컴퓨터를 좀 빠르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뭐 최적의 성능으로 조절 이런 것들 최적 모양으로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뭐 시험을 떠나서 윈도우를 컴퓨터를 좀 빠르게 쓰는 방법들입니다.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죠. 첫 번째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 주 중에 캐러가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위치 맞아요. 주 중에 캐러가자 사이의 위치에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동적 램을 사용한다? 아니잖아요. 뭘 사용해요? 그렇죠. S램을 사용한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네요. 두 번째, 가상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 보기만 읽어도 금방 이해 가시죠? 세 번째, 버퍼 메모리는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공간이다. 버퍼 메모리에 대한 설명 딱 맞는 거죠. 네 번째, 연관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CAM 기억나시죠? 연관 메모리는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 장치에 접근,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 장치이다. 2, 3, 4 다 좋은 내용이죠. 캐시 메모리는 뭐라고요? S램. 20번 가겠습니다. 20번 다음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로 주로 디지털 카메라나 MP3, 요즘은 이제 MP3는 많진 않지만 음악 파일,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것도 플래시 메모리도 시험 문제에서 잘 다뤄요. 그런데 조심하실 거 여기 디지털 카메라나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이런 데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휘발성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플래시 메모리가 휘발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고 MP3 정보 음악 파일 집어넣고 했는데 다 날아가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휘발성이에요. 조심하시고.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S 이거 SATA라고 읽는데 시리얼 ATA예요. 정확하게는 시리얼 직렬의 그다음에 스카시 방식 등이 있다. 맞는 거고. 세 번째, 캐시 메모리는 캐시 주중에 캐러가자 맞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거고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인다. 맞는 거고 무슨 램? S램.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다라는 거죠. 네 번째, 연관 메모리 하면 생각나는 거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병렬 탐색 기억나시죠?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와 같이 사용하여 실제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기억 용량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뻥 메모리, 가상 메모리. 그러니까 연관 메모리가 아니죠. 연관 메모리는 뭐다?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 어드레서블하는 메모리 CAM이다라는 거죠. 4번에 대한 설명은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